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저는 이하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네, 주말을 보내고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시장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이 오전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순매수세가 좀 돋보이는 시장이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 기관만이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중에는 2,75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그 상승분을 좀 반납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음식료품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수창고와 전기전자, 금융, 제조업 등도 함께 이 시세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 금속과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비철금속도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 의약품, 건설, 섬유의복은 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종별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두드러진 테마보다는 아무래도 그동안 하락폭을 키워왔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회복하는 이런 키맞추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이 HLB 사태로 급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이어지는 하락세를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하한가로 마무리했던 HLB, 오늘도 장 시작부터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HLB 형제주들 오늘 계속해서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중에서도 HLB 이노베이션이나 HLB 바이오스텝은 약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의 하락 자체가 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에도 우리 대형 종목들의 급락이 이어지면서 지수는 상방을 향하지는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와중에 그래도 화학과 정보기기 업종에서는 조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에서는 화장품 관련주인 코스나인이 섹터의 상승을 좀 견인해 나가고 있고요. 오늘 시총 상위에 있는 알테오젠과 엔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경우에는 상승불 켜주면서 현재까지 달려주고 있습니다. 하락에서는 역시 좀 제약이 두드러지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약과 함께 방송 서비스, 오락 문화 업종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시장 상황과 이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오늘 오스타에서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스타에서는 편재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는 모이시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김대중 교수와 함께하는 경제 분석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스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실게요. 이시락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입니다. 지난 미 증시가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4만 지수를 사상 최초로 통과하면서 코스피 시장에도 오전장에는 그 훈풍이 이어졌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채 2,73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보다 10.23포인트 내린 844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외국인이 장중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65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도 2,983억 원 큰 폭으로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그래도 지수를 방어하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기관 3,733억 원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경우에도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365억 원, 외국인 52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홀로 물량을 담고 있는데요. 1,095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상황도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에서는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IT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엇갈린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1.81% 오름세 보여주면서 현재 7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42% 내림세 보여주고 있네요. 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2% 강한 하락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형제 모두 하향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하한가 기록하면서 현재 47,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엔캠 홀로 빨간불 들어오면서 5%대 강한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끝까지 알 수 없는 이 시점입니다. 오후장까지 저희 마감 시험과 함께 하시죠.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자세한 시장 상황은 마감 후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지 기자와 함께하는 모이슈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이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한국의 나라빚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이 최근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하네요. 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나라빚 증가 속도가 부쩍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재정 준칙이 4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확장 재정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재정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분석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 재정 상황의 전망을 봤을 때 밝지는 않다 이런 내용이 요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의 재량 지출 증가폭을 0% 수준으로 묶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의무 지출에도 손을 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6.6%인데 2045년에는 100%를 넘고 2050년에는 120%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고금리가 나라빚 증가세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도 이 고금리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는 이상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고금리 상황이 과연 부채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수준보다 1%포인트 더 오르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50년에 141%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3.5%인데 이로 인해 한국의 이자 지급 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이자 비용만 해도 3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을 할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사업 타당성을 재점검해서 우선순위가 낮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폐지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서 고등교육이나 사교육비 완화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저출생과 고령화, 거기다가 고금리까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슈입니다. 바로 공매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적이 있었죠.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5개월여 만에 금융당국이 시스템 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가 이르면 다음 달인 6월에 일부 재개할 수 있다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네, 뉴욕스 코리아 밸류업 세일즈에 나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인베스트 K 파이낸스 투자 설명회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6월 공매도 거래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술적,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당초에는 공매도를 7월에 재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건데 이 재개를 앞당기겠다라는 거죠. 현재 공매도 거래는 전면 금지된 상태가 맞죠?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국회를 거치지 않은 시행령을 바탕으로 공매도 재개 근거를 마련해 6월에 일부 재개할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 때문에 결국엔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면서 외국계 자본의 투자가 좀 적어질 거고 이런 네. 부분을 감안해서 좀 빠르게 재개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 부실 상장사 퇴출에 대한 계획도 언급이 됐다고요? 네, 이 원장은 부실 상장사 퇴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 수에 비해 퇴출되는 기업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장 폐지 기업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자산 비율이 낮다고 무조건 퇴출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기업들이 상장하기도 참 어려운데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이윤이 과도하게 초과됐다고 보면서 부과하는 초과 이윤세, 이른바 횡재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좀 밝혔을까요? 네, 이복현 원장은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경제적,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도라며 시장과 은행의 행태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권을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네, 사실 이 횡재세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 법인세 체계에 좀 맞지 않는다,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네, 이 원장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창업자의 은퇴 시점이 다가오는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M&A를 하거나 폐업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며 기업이 영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다음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이 정부의 밸류업 정책 추진과 함께 주주 보호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주주 보호를 위해서 이 상법을 개정하자라는 이야기들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네, 이 원장은 주주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공론화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의 추진 의지에 의심을 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액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배임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홍콩의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주가 연계증권, 즉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 이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를 개선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이 ELS 제도 개선 논의, 이 논의도 이어졌을까요? 네, 이 원장은 은행의 위험자산 판매를 완전히 막자는 의견도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TF를 운영 중이며 의견을 도출하는 데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이복현 금감원장의 기자회견에서 정말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한국 주식시장이 좀 우상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환경 조성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청년들의 과도한 부채와 이 위험한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번 캠페인 과연 주요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금융당국은 저금리 시기에 영끌, 비투로 인해 심각해진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년층에게 과도한 부채와 투자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영끌, 비투 이런 것들 정말 위험한 문제죠. 그런데 특별히 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청년층들의 영끌과 비투로 인한 과도한 부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20대에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금융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청년들이 저금리로 인해 단기 고수익을 기대하며 위험한 금융 행태를 보인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 개인 회생과 관련해서 일하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 개인 회생이나 위험한 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 캠페인 정말 필요한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 MZ세대 청년층 좀 효과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금융당국은 청년 맞춤형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인기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인스타툰, 그리고 숏폼 동영상 등의 형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유명 경제 유튜버 슈카를 금융교육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관심 있어 할 만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마련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원래 문제로 저희가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청년층의 부채 문제 과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3,278건으로 전년 대비 45.3%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 재무 길라잡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1,499명의 평균 채무액은 7,159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채무액이 1억 원 이상인 20대의 비율도 17%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활비와 주거비 마련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도 8%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생활비, 주거비 마련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 좀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너무 워낙에 힘든 맞아요. 상황이 힘들어요.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도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또 차지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금융당국이 청년층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네, 금융당국은 초중고 학생을 위한 1사1교 프로그램, 군인을 위한 논산훈련소 교육, 그리고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광자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 청년층은 금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의 사각지대 없이 우리 모두가 금융 교육을 좀 원활하게 받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부채 그리고 투자 문제 이런 것들 정말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계속해서 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이슈는요. 한국의 라면 이야기입니다. 한국 라면 수출이 월 기준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불닭볶음면 여러분 다들 아실 텐데 이 인기와 함께 한국의 라면 수출이 어떻게 이렇게 급증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최근 한국 라면 수출액이 월 기준 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1억 859만 달러 약 한화로는 1,470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6.8%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는 202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올해 2월의 기록도 뛰어넘는 성과라고 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기록을 좀 갈아치워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렇게 좀 급증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네, 여러 요인이 작용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라면이 저장이 쉬운 간편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 상황에서 간편한 한 끼 식사로 라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라면을 먹는 장면, 그리고 한국 아이돌이 유튜브 등에서 라면을 먹는 모습이 외국인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의 영향으로 라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 K-팝,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서 우리 K-푸드의 열풍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근 라면 수출의 신장세 가장 큰 공로자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라고 해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경쟁사인 농심과 달리 모든 수출 물량이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1분기 매출이 무려 3,857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80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와. 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 그리고 235%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네, 정말 이 불닭볶음면의 인기 상상을 초월하는 인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경쟁사 농심도 현재 6%대 급등하는 흐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오늘까지 삼양은 7거래일 연속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이 세계로 확장해가는 한류 콘텐츠, 그중에서도 K푸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앞으로는 또 어떤 것이 신기록을 내세울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가지 이슈 모두 알아봤습니다. 편재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3시 21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 마감까지 9분가량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뜨거웠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도 좀 이 이야기가 네. 나왔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뭐니 해도 이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바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이야기입니다. 자, 식을 줄 모르는 불닭볶음면의 열기 정말 연일 급등하고 있는 삼양식품인데요. 현재 12% 이상 급등하면서 5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불닭볶음면 하면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네. 하림 앵커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봤습니다. 저도 이 쇼폼 동영상을 통해서 네. 봤는데 굉장히 조회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안 보신 분들 없을 법하고요.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생일 선물로 불닭볶음면을 받았는데 실망하기는커녕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울었어. 펑펑 우는 그 소녀의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제였습니다. 네.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이제 그만큼 세계적으로 대단하다는 건데요. 이 라면인데 이 라면을 생일 선물로 줘도 펑펑 울 정도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귀하고 또 구하기가 힘든지 간접적으로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삼양식품은 이 소녀를 찾아서 직접 불닭볶음면을 또 전달을 우와.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 삼양 라운드 스퀘어는 불닭볶음면 팬으로 유명해진 이 소녀 아달린 소피아가 사는 미국 텍사스 샌 안토니오의 이 불닭볶음면 150상자 낱개로는 우와. 뭐 거의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네. 정말 소피아 너무 좋겠는데요? 네, 평생 먹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많은 양을 실은 이 차량을 직접 보냈다고 해요. 일종의 이벤트인 건데 그 외 연예인들이 이제 팬들에게 고맙다고 역조공을 하는 문화가 요즘에는 좀 굉장히 자리를 잡았잖아요. 삼양식품은 이 부분에서 좀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까르보 불닭 색상이 예쁜 연분홍색인데 네. 이 색상으로 이제 벤 차량을 타고 오. 직접 이 불닭볶음면 상자를 가득 실은 채로 이 소녀의 집을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이 소녀의 반응은 또 굉장히 볼만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아이고, 우리 소피아 이 불닭볶음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 영향으로 삼양이 1분기 업종 내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요, 삼양식품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857억 원, 영업이익 801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라면 수출액은 월간 기준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내세웠는데요. 해외에서 이 불닭볶음면 등이 인기를 끌면서 호실적을 만들어낸 덕분이죠. 이 삼양의 해외 매출 비중은요, 1분기에 74.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포인트 증가한 건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 현지의 에스닉 마켓 그리고 메인스트림 채널 입점을 확대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 이 글로벌 마켓인 월마트와 코스트코에도 입점하게 된다면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사실들은 이 주가가 다시 한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양식품 주가 한번 보시면 12% 상승한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확인을 해보면 이마저도 이게 많이 윗꼬리 달고 내려와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장중에 상한가를 또 한 번 기록을 했었습니다. 29% 상승을 했었고 지금은 조금 빠진 모습이고요. 이 지난 금요일 상황도 한번 되짚어 보자면은 네. 한 번 더 이 상한가를 기록을 그렇죠. 했다는 사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 보고서도 이 굉장히 희망찬 분석이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매출 원가는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감소했다고 하고요. 판관비는 2.7%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이 투입 원가가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을 해서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대비 그리고 분기 대비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경쟁사 대비해서 이 자회사, 삼양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 원가의 레깅 타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네요.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동남아 채널에서의 수출도 고성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삼양의 밀양 공장이 최대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물량을 지금 대기가 벅찰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 물량을 좀 전략적으로 감축을 한 이후에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해외 물량으로 선회를 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말 그대로 지금 해외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물량부터 좀 우선적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불닭볶음면이 정말 삼양식품을 세계적인 식품 기업으로 발도 좀 시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러다가 우리나라에서 불닭볶음면 구매를 어렵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희귀템이라니까요. 네, 지금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되는데요. 사실 라면뿐만 아니라 K푸드 정말 저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이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냉동 김밥이 호주의 최대 대형 마트 체인인 울워스에 유통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사실 라면은 어느 순간 우리나라 수출 최대 효자 품목이 됐습니다.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기존 월 최대 기록인 지난 2월에 9,291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9억 5,240만 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지만 10억 달러에는 못 미쳤어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 추세라면 이 11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밝은 전망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 저희 다음 이슈도 짚어볼게요. 이 공매도 이야기 저희가 모이슈 시간에 한번 짚어봤는데 과연 이 공매도 폭풍이 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는 늘 피하고 싶고 좀 억울하고 이런 그렇죠. 대상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현지 시각 16일 미국 뉴욕에서 6월 하순이 되기 전에 공매도 재개 여부와 방식을 밝힐 수 있을 것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공매도 재개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복현 원장은 당장에 이제 재개를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른 시일 내에 좀 이 정상화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 금융당국은 현재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또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요. 공매도 금지로 외국계 자본이 투자를 망설일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공매도 재개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 금지해버리니까 해외 자본이 안 들어와서 이 문제가 되는 건 잘 걸을 수 있게 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언급 좀 우리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지난 금요일에 이 7천억 원이 넘게 순매수했던 개인은 이런 공매도 재개 소식이 전해진 것에서도 좀 영향을 받아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이런 밸류업 노력들이 주식 시장에서 특히 저PBR주 같은 이 관련주들에게는 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불닭볶음면 이야기 그리고 공매도 재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시장 마감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장입니다. 양대 시장 엇갈린 모양새를 나타내고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 0.5% 상승한 2,739.5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4% 하락한 채 마감했는데요. 847.0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기관 4,15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과 외국인 3,327억 원, 728억 원 담아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기관만 홀로 담아냈습니다. 1,291억 원 기관 사들였고요. 개인과 외국인 각각 609억 원, 462억 원 덜어내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끝판에 마지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빨간불 들어온 채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1.94% 오르면서 78,9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현재가 19만 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여전히 약세 이어갑니다. 2차전지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 1.2%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도 살펴보시죠. 네, 여기서는 HLB 역시나 하한가 기록하면서 47,000원의 종가 형성한 모양 확인할 수 있고요. 엔캠 홀로 빨간불, 엔캠이 5.67%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30만 7,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알테오젠도 0.21%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 마지막에 오름세 보여주면서 0.24% 오른 21만 3,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현재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저희 반도체 비중이 큰 우리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날 공개되는 FOMC의 5월 의사록을 통해서도 향후 금리 방향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 투자 전략 현명하게 짜시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이시라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 켜면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이 아무래도 HLB 소식도 좀 네.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흐름을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뜨겁게 불타올랐던 특징주 몇 개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어요? 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오, 합니다. 네네. 네, 김뿐만 아니라 요즘 뭐 구리, 리튬 이런 것들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오늘은 리튬과 관련된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경동인베스트라는 종목인데요. 카자흐스탄의 리튬 광구 채굴권을 한국의 지질자원연구원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자회사 경동이 이 지질자원연구원과 티타늄 관련해서 공동 개발했던 이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정오쯤에는 상한가까지 만들어냈었는데요. 오늘 마감 시황까지 마감까지 상한가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한 숫자네요. 9만 원으로 오늘 딱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동카자흐스탄에 있는 바케노의 리튬 페그마타이트, 이게 광물을 함유한 암석이라고 해요. 네. 여기에 부존 지역 광구 4곳의 채굴권을 한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광구에 대한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광구에 묻혀 있는 리튬 가치가요 142억 달러라고 합니다. 한화로는 19조 원이래요. 그래서 네. 이 리튬의 가치가 요즘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좋은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경동인베스트, 경동의 자회사 경동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경동인베스트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특징주 오늘 어떤 거를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삼양과 함께 묶이고 있는 음식료 업종 중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우양입니다. 이 앞서서 우리가 삼양 불닭볶음면 이야기를 하면서 해외에서 냉동 김밥이 굉장히 잘 팔린다. 네. 이런 말씀 짧게 해주셨는데 우양이 바로 그 냉동 김밥과 아하. 냉동 핫도그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023년부터는 이 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의 이 유통권을 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밝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음식료 업종들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그중에서도 우양의 흐름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높은 등락률 13%를 보이면서 오늘 장 마무리를 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는 특징주 짧게 살펴봤으니까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경제 시간에서는 또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테무 정말 저렴하다 보니까 네.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최근에 많이들 계셨는데요. 이 정부가 주말 사이에 이 직구를 규제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국민의 뜨거운 반응에 화들짝 놀라서 정책을 다시금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KC 인증 과연 무엇이고 이것이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저희 이 주말 사이에 뜨거웠던 이 직구 규제 이야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이 침묵을 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발언 때문에 이른바 직구 규제가 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문제가 된 KC마크, 그러니까 국가인증 통합마크 미인증 제품에 대한 이 해외 직구 금지 조치, 과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우리나라에 중국산 제품이 이제 과도하게 들어왔습니다. 알리, 테무 같은 게 네. 저가가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네네. 어린이 용품이라든지 생활용품에 우리나라의 기준치의 보통 10배에서 최고 700배까지 유해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80개 품목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금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제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을 많이 하는 맘카페 회원분들이 중국산 저가 제품을 구매해서 이렇게 물가 급등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마저 정부가 또 막느냐 이렇게 또 항의를 많이 했고 이게 중국산뿐만이 아니라 미국산, 유럽산 전 세계의 80개 품목을 다 금지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 정부가 물가도 이렇게 급등했는 상황에서 좀 저렴한 나라의 제품을 이용하게 한 것도 막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왔었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너무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몰매를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국무조정실도 얘기했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성태균 정책실장도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너무 급속하게 얘기했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 의견은 유해 물질 초과하는 기준치 물건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기준 제외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마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초래했다. 이렇게 사과도 했고 앞으로는 각계의 의견을 좀 모아서 그렇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이 정부가 사흘 만에 고개를 숙인 건데요. 이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 이런 며칠 사이에 이런 태도, 좀 이렇게 혼선을 좀 빚을 수도 있는 태도 같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교수님? 당연히 이제 안 되죠. 우리가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네. 정부 정책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이렇게 4일 만에 바뀐 겁니다. 네. 나흘 전만 해도 정부가 KC 인정을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해서만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맘카페라든지 많은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항의가 들어오고 국민들의 이런 소비자 선택권마저 이렇게 정부가 제한을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정부가 이렇게 철회를 하게 됐는데 정부가 좀 충분한 설명을 못했죠.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입을 줄이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여기에는 가전제품도 있고 생활용품이라든지 전혀 관련 없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유해 물질과 아무 관련이 없는 가전제품, 전기용품까지
정부가 이렇게 80개 품목에 포함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은 항의를 받고 이렇게 정부가 처리하는 상황에 왔는데 정부가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기준치가 다 있습니다. 네. 중국산이 수출을 하는 것도 중국 정부가 스스로가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규제를 좀 하고 수출을 자제했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스스로 수출을 하지 않고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러면 정말 중국과 한국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암 물질이라든지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는 것 때문에 알리테무와 같은 곳에서 매출이 한 40%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나라 국민이 이렇게 뭐 유해 물질이라든지 우리가 카드뮴은 네.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장신구에는 700대가 넘는 유해 물질이 발견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산의 저가 장신구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암에 걸린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어느 국민이 이것을 과연 이용하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중국 정부에도 양해를 구해서 중국 스스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출을 막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한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도 중국에 수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거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80개 품목을 다 캐시 인정을 받아라. 우리가 캐시 인정을 받는다면 해도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립니다. 이런 과정을 좀 정부가 차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이렇게 80개 품목을 규제하다 보니까 많은 반발을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정부가 너무 급하게 진짜 이렇게 정책을 내세우다 보니까 정말 해외 모든 국가들의 그 80개 품목에 대한 전면 금지 이렇게 이야기가 좀 극단적으로 나온 것이지 이 문제의 근원을 좀 되짚어 보자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이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테무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거대 유통 기업들의 이 공격적인 마케팅과 가격 경쟁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인구가 14억인데요. 중국은 지금 과도한 공급 과잉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통 가방 같은 게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500원, 1000원짜리 가방도 있었고 신발도 그렇고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제품을 이렇게 가격 파격적으로 냈습니다. 네네.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나 한국에 있는 쿠팡이나 중국의 알리, 테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에게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은 회원 한 명의 가치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회원만 가입시키면 그것이 바로 기업의 가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중국의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주소라든지 이름, 전화번호, 연락처까지 다 파악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우려가 됐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중국은 워낙에 저가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임금이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주 큰 타격을 받았었다. 이와 같이 이제 플랫폼 기업은 회원의 가치가 바로 기업의 시가총액과 바로 연결이 되고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5,200만 명이 가장 좁은 영토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고 네. 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이런 게 다 세계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라인 쇼핑이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이고 우리나라 작년에 전체 소매액이 한 6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41%가 온라인 쇼핑입니다. 대형 마트,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는 문을 닫고 있는데 네. 작년에 37개 문 닫았습니다. 전부 다 온라인 쇼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마트에 가서 구경을 하고는 물건을 살 때는 쿠팡으로 삽니다. 맞아요, 더 저렴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다. 이와 같이 온라인 쇼핑이 워낙 확대되다 보니까 이렇게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의 세계 플랫폼사가 한국에 적극 진출하게 됐었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도 피해를 줬고 게다가 국민들의 안전에 이렇게 해치게 되니까 정부가 급속하게
80개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하다가 이렇게 좀 철회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중국의 이 진입을 좀 막고자 했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게 된 셈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 유해 성분이 범벅인 제품을 아무런 규제 없이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기준치를 제시해주고 중국이나 또 모든 업체들에게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나 뭐 우리 중국 국민이나 한국 국민이나 어떠한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좀 규제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 정부에도 우리 정부가 이렇게 기준치를 제시하고 안전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중국 정부와 중국 업체가 스스로가 이렇게 안전을 생각해서 기준치 이하로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중국 제품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전 세계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기준치에 대해서 발암 물질에 대해서 10배나 700배나 되는 이렇게 위험한 유해 물질이 범벅이 되어 있는 물건을 파는데 네. 어떤 나라가 그걸 방치하느냐. 그렇죠. 정부의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안전을 좀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소비자 선택권도 좀 확보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네. 너무 과도하게 80개 품목을 전부 다 KC 인정을 받을 때까지 수입 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국민들이 큰 반발이 일어났었다.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이렇게 좀 굉장히 의도는 굉장히 좋았지만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문가라든지 또 우리 시민단체의 의견이라든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우리가 해외 직구를 금지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급속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철회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좀 정부가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이렇게 정책을 마련을 해서 국민들의 어떤 동의, 공감을 좀 더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교수님. 이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테무와 같은 이 중국의 대형 유통사들의 진격으로 국내 토종 오픈마켓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매각 입장을 밝혔는데 주인이 안 나오고 있다고요. 아이고. 11번가는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이 한 5위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의 1위는 한 쿠팡과 네이버 이런 순으로 가고 있고 신세계가 썩닷컴을 출범했습니다. 신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옥션을 인수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이번 분기에 신세계가 한 800억 정도 순이익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면서 많이 증가했는데 11번가는 SK텔레콤의 자회사로 출범이 됐었습니다. SK텔레콤의 자회사로 출범이 됐었고 서울역 앞에 있는데 저도 한 몇 번 방문도 해봤습니다. 이게 11번가의 장점은 아마존과 연계가 돼서 또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또 이와 같은 신세계와 이마트가 또 이렇게 공룡들이 많다 보니까 11번가가 국내 한 5위 정도밖에 못 됐었다. 다행스럽게 영업이익은 이번 분기에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전체적인 우리가 순이익은 적자였지만 영업이익만큼은 흑자였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회원의 가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회원을 얼마나 모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11번가는 SK텔레콤과 연계가 되면서 회원 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신속한 배달이라든지 가격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쿠팡에 좀 밀렸었기 때문에 국내 한 5위 정도다. 네. 저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가장 발달하고 성장하기 좋은 나라이고 지금 현재는 온라인 쇼핑이 전체 유통의 40%이지만 앞으로 65%까지 증가할 겁니다. 앞으로 한 50% 이상 더 증가할 것이 예측이 되고 있고 저는 아마 이제 우리가 11번가가 가격을 아마 좀 더 내고를 해서 잘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벼랑 끝에서 힘을 내는 11번가 이야기까지 저희 마지막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경제 좋은 이야기 함께해 주신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스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간략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2,742포인트로 상승불 켜며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847포인트로 850선 내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